당신들 지금 제정신이요? 왜 싹 다 한국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브뤼셀 나토 본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온 프랑스 외교관의 비명이 복돼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무기를 쓰라, 한국은 배제하라며 윽박지르던 강대국들의 오만한 텃세. 하지만 그 호령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 안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거부합니다. 제발 한국에 자리 좀 알아봐 주시오. 독일과 프랑스가 안보 동맹을 운운하며 가스라이팅을 퍼부을 때 폴란드와 체코는 이미 파리로 가던 돈줄을 통째로 꺾어 서울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명분만 앞세운 유럽산 고철 덩어리에 진저리 치던 그들이 24시간 실전 투입이 가능한 한국산 장비와 정밀 공정 설계도를 본 순간 장내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훈련 중인 전차 옆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선 유럽산 장비들을 비웃듯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도 한국의 거대 에너지망과 독보적인 제조 시스템은 단 한 치의 오차 없이 도시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한국, 이 속도는 대체 뭡니까? 화려한 수사 대신 어떤 악조건에서도 끝내 돌아가는 지독한 생존 유전자. 30년 전 기술을 배우러 다니던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유럽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다시 뛰게 할 수도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짜 도덕의 가면이 벗겨지고 전 세계 안보 총책임자들은 물론 경제 수장들까지 싹 다 한국으로 몰려드는 이 전율 돋는 내막. 대한민국이 50년간 숨겨온 치밀한 역전의 설계도와 유럽의 콧대를 단숨에 꺾어버린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이 한국에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파리의 외교관들은 서울로 전화를 걸고 베를린의 관료들은 답장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발을 구르고 있죠. 한때 한국에게 훈계를 늘어놓던 바로 그 자들이 말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러시아와 척을 지라고 무기를 내놓으라고 명령하던 그 자들이 이제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아요. 저는 사일러스 킹슬리입니다. 스탠포드 국제안보협력센터 석좌 교수이자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죠. 어제까지 펜타곤에서 회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요즘 워싱턴의 분위기가 어떠냐고요? 한마디로 패닉입니다. 우리가 30년간 공들여 쌓아온 유럽 중심의 안보 체제가 종이 성벽처럼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그 무너지는 잔해 속에서 딱 한 나라만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은 뉴스에서 이런 제목을 보셨을 겁니다. K방산의 기적, 한국의 놀라운 성장. 하지만 그건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격이죠. 제가 백악관에서 지켜본 진실은 훨씬 더 잔인하고 치밀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에요. 유럽이 도덕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으로 스스로 제조업을 포기할 때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의 실질적인 생존권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설계도를 오늘 펼쳐드리죠.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유럽이 지금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라.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를 끊어라. 탄소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수출을 막겠다. 숭고해 보입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숭고함이 아니에요. 침몰하는 배에서 내지르는 비명이죠. 그리고 그 비명의 정체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입니다. 유럽은 한국에게 포탄을 내놓으라고 압박하죠. 민주주의 동맹의 의무라는 명분을 달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포탄 유럽은 얼마나 만들고 있습니까? 독일의 포탄 생산 라인은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프랑스의 군수공장은 밀린 주문을 소화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죠. 정작 자기들은 만들지도 못하면서 한국더러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연대입니까? 저는 이걸 연대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기가 못하는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건 연대가 아닙니다. 그냥 무임승차죠. 그것도 아주 뻔뻔한 무임승차입니다. 두 번째는 호르무즈 문제입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송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의 파병을 요청했을 때 유럽 27개국은 공식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니라는 이유였어요. 저는 그 회의록을 직접 봤습니다. 27개국 대표들이 둘러앉아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집단적으로 손을 내저었죠. 그 방에서 나온 결론이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니다. 한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유럽의 심장부로 옮겨오자 그 자들이 다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명령이 아니라 애원을 들고서요. 뻔뻔함에도 등급이 있다면 이건 최상급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상급 뻔뻔함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마크롱의 K방산 견제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유럽의 돈으로 한국 무기를 사면 안 된다고요. 유럽의 안보는 유럽산 무기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식 웃고 말았어요.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샀는지 아십니까? 프랑스 무기는 비싸고 납기가 늦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코앞에 닥친 나라에 가장 필요한 건 연설이 아닙니다. 제때 도착하는 무기죠. 마크롱이 브뤼셀에서 연설하는 동안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 땅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마크롱이 K방산을 막으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럽에는 그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실력 앞에서 명분이 무너지는 게 두려운 겁니다. 외신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봤을까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거의 같은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한국을 가르칠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의 제조 능력이 멈추는 순간 유럽의 안보도 그날로 끝난다고 했죠. 이건 한국 언론이 한 말이 아닙니다. 서방 언론이 스스로 인정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인정이 얼마나 굴욕적인지 유럽 엘리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국이 정말 유럽을 무시할 수 있는 위치라면 왜 아직도 나토 회의에 참석하고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는 건가요? 결국 한국도 서방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전제가 틀렸어요.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게 눈치를 보는 겁니까? 미국 대통령도 유엔 총회에 참석하죠. 그게 눈치입니까? 아니면 판을 직접 장악하는 겁니까? 한국이 서방의 테이블에 앉는 이유는 끌려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테이블에서 조건을 직접 쓰기 위해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공투를 원하는 나라가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K9 자주포 납기를 맞춰줄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뿐이에요. 미 해군이 군함 정비를 맡기러 한국 조선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눈치를 본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눈치가 아니에요. 사냥꾼이 숲속을 조용히 걷는 겁니다. 떠들 필요가 없는 거죠. 칼자루를 쥔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움직이면 됩니다. 한국이 지금 딱 그러고 있어요. 독일의 폭스바겐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럽 제조업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가르칠 자격은 실력에서 나옵니다. 그 실력이 사라진 자리에 훈계만 남았어요. 훈계만 남은 나라의 목소리는 결국 소음이 되고 맙니다. 유럽이 지금 그 소음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이 커질수록 한국의 침묵은 더욱 무겁게 울려 퍼지죠. 유럽이 도덕을 외치며 짐을 쌀 때 현대차는 조용히 모스크바에 깃발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를 잃은 그 땅에서 한국이 어떻게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 치밀한 작전의 전말을 들려드리죠. 유럽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쫓겨나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르노는 공장을 단돈 1루블에 넘기고 도망쳤습니다. 폭스바겐은 자산을 통째로 몰수당했죠. 그들은 떠나면서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덕적 결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저 빈자리 누가 채울 것인가?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유럽이 짐을 싸던 바로 그 순간 현대차는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도덕을 외치며 손해를 감수한 유럽과 냉정하게 미래를 설계한 한국.
이 두 선택의 결과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한 일을 보십시오. 르노와 폭스바겐이 공장 열쇠를 던지고 나올 때 현대차는 달랐습니다. 철수하되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이백 옵션이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박아 넣었습니다. 2년 안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유럽 기업들은 러시아를 영원히 잃었지만 현대차는 잠시 자리를 비운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제네시스, 스타리아를 포함해 30건 이상의 상표권을 러시아에 신규 등록했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그 땅에서 말이에요. 유럽 기업들이 철수 기념 파티를 열던 그 시간에 현대차는 복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단순한 상표권 등록입니까?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는 날 모스크바 광장에 꽂힐 승전기입니다. 유럽은 도덕을 얻었고 한국은 시장을 얻었습니다. 누가 더 현명했는지는 역사가 판단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빠진 자리를 중국이 채우려 했죠. 중국산 자동차가 러시아 시장의 60%를 넘어섰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퉈 보도했어요. 중국의 승리, 한국의 패배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시베리아의 겨울이 오기를요. 영하 40도의 혹한이 중국차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문이 얼어붙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먹통이 됐어요. 한겨울 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절규했죠. 이건 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플라스틱 가전제품이라고요. 불만이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러시아 SNS는 중국차 결함 영상으로 도배됐어요. 영하의 날씨에 문짝이 통째로 떨어져 나간 영상,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멈춰선 중국 전기차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제재를 뚫고 중고로 들어온 낡은 현대차와 기아차였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같은 말이 퍼져나갔죠. 중국 신차를 타느니 한국 중고차를 고쳐 타겠다고요. 그 결과가 숫자로 나왔습니다. 한국 중고차 수출이 전년 대비 50% 폭증했습니다. 제재를 받는 나라의 중고차가 제재를 피한 나라의 신차를 이긴 겁니다. 러시아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중국산 신차를 타겠소? 아니면 한국산 중고차를 타겠소? 그들의 대답이 바로 한국의 국격입니다. 삼성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공식 수출은 막혔습니다. 제재 목록에 올랐고 직거래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삼성 스마트폰은 러시아 프리미엄 시장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경유하는 그림자 공급망이 작동했습니다. 두바이와 카자흐스탄을 거쳐 러시아로 흘러들어간 거죠. 카자흐스탄에 세워진 한국 가전 조립 공장들이 사실상 러시아를 위한 배후 보급기지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재 중인데 실질적으로는 공급망이 살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러시아 정부의 반응입니다.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한국의 제품인데도 러시아 정부는 삼성 제품을 합법적 수입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도 수입을 허가하는 병행 수입 특별법까지 통과시켰죠. 잠깐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적으로 지정한 나라의 물건을 쓰기 위해 스스로 법을 고친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굴복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가 한국을 욕하면서 한국 제품 없이는 못 살겠다고 손을 내민 겁니다. 비우호국 딱지는 오히려 한국 제품의 희소 가치만 높여준 꼴이 됐어요. 러시아 상류층 사이에서 삼성 갤럭시 폴드와 제네시스는 신분의 상징이 됐습니다. 암시장에서 부르는 게 값이죠. 제재가 브랜드가 된 겁니다. 이걸 설계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외신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봤을까요? 로이터와 블룸버그는 거의 동시에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러시아라는 거대한 영토를 영원히 상실한 반면 한국은 잠시 멈춤 버튼을 눌렀을 뿐이라고 했죠.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경제의 열쇠는 한국이 쥐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고라는 표현이 흥미롭죠. 누구를 향한 경고였겠습니까? 유럽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당신들이 도덕을 외치며 버린 그 시장을 한국이 통째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방 언론이 스스로 인정한 말입니다.
자기들 편인 유럽이 아니라 한국의 손을 들어준 거죠. 여기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현대차의 복귀도 결국 불투명한 거 아닌가요? 바이백 옵션이 있어도 러시아가 순순히 돌려줄 보장이 없잖아요.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가 현대차를 붙잡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현대차가 러시아에 들어오길 원하는 겁니까? 러시아는 지금 한국 중고차를 구하기 위해 중동 사막을 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을 들여오기 위해 스스로 법을 고치고 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는 이미 명확합니다. 바이백을 막는 순간 현대차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러시아 정부가 병행 수입 특별법을 만든 그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칼자루는 한국이 쥐고 있어요. 러시아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진짜 경제전쟁의 민낯이에요. 유럽은 러시아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요. 명분을 택한 대가입니다. 반면 한국은 명분도 지키고 시장도 지켰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장을 더 키웠죠. 전쟁 전보다 한국의 브랜드 파워는 러시아에서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나라가 됐어요. 이것이 전략과 감정의 차이입니다. 유럽은 감정으로 움직였고 한국은 전략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숫자와 현실로 증명되고 있죠. 그런데 유럽의 견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훨씬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한국의 목을 죄어오죠. 환경이라는 아주 우아한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구를 살리자는 그 숭고한 구호 뒤에 숨겨진 유럽의 진짜 속내. 지금부터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구를 살립시다. 탄소를 줄입시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합시다. 유럽이 지난 20년간 외쳐온 구호들입니다. 숭고하죠.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구호들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구호를 가장 크게 외치는 나라가 실제로 가장 깨끗한 나라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죠. 아닙니다. 러시아 가스가 끊기던 날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독일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탈원전을 선언하고 폐쇄했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즉각 재가동했죠. 20년간 쌓아온 환경 철학이 겨울 한철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프랑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죠. 유럽 전역의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유럽은 한국 기업들에게 이런 공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지 않으면 유럽 시장 진출을 막겠다고요. 본인들은 석탄을 떼면서 한국한테는 태양광을 쓰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는 위선이라는 단어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굴뚝 연기를 손으로 가리면서 환경 규제 공문을 보내는 그 장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뻔뻔한 이중성을 저는 백악관에서도 본 적이 없었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유럽이 만든 제도입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서 만든 제품은 유럽에 팔 때 추가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명분은 지구 환경 보호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칼날이 정확히 어디를 향하는지 보십시오. 한국의 철강, 배터리,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공교롭게도 유럽이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는 분야들이에요. 우연일까요? 저는 30년간 이런 우연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우연은 없습니다. 설계된 겁니다. 환경이라는 포장지를 뜯어내면 그 안에는 보호무역이라는 알맹이가 들어있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걸 정확히 짚었습니다. 유럽의 환경 규제는 지구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꺾기 위한 신형 보호무역 장벽에 불과하다고 직격했죠. 유럽 언론이 유럽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만큼 위선이 노골적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럽의 가스라이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녹색 에너지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유럽 국가들끼리 진흙탕 싸움을 벌였죠. 프랑스는 원전이 녹색 에너지라고 했고 독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년째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했어요. 자기들끼리 기준도 못 정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겐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수출을 막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판을 짜는 사람이 규칙도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다. 이건 규제가 아니에요. 경제적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의 표적은 처음부터 한국이었죠. 자, 그렇다면 한국은 이 공격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이 에너지 대란으로 허덕이는 사이 한국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체코로 갔습니다. 폴란드로 갔죠. 동유럽의 심장부에 한국 원전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끄는 팀 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수주했어요. 유럽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체코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프랑스는 말만 번지르르 하고 납기를 못 맞췄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죠.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을 보십시오. 유럽 기업이 맡은 그 원전은 무려 14년이 지연됐습니다. 공기 지연이 아니라 공기 붕괴예요. 반면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사막에 지은 바라카 원전은 예정대로 완공됐습니다. 한 번도 원전을 지어본 적 없는 나라의 사막 한복판에서 약속한 날짜를 지킨 겁니다. 유럽이 14년을 질질 끄는 동안 한국은 사막에 원전을 세웠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죠. 동유럽 국가들이 왜 유럽 원전 대신 한국 원전을 선택하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말이 아니라 실적으로 말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역전이 일어납니다. 유럽이 에너지 위기로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 유럽의 생존을 떠받치는 기술이 어디서 오는지 보십시오. 한국이 만든 에너지 저장 장치가 유럽 전역의 전력망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배터리가 유럽의 전기차를 굴리고 있죠. 그리고 유럽이 미국산, 카타르산 가스를 들여오기 위해 타야 하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그 배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전부 한국 조선소입니다.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를 끊고 대안을 찾는 과정 전체가 한국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예요. 탄소 국경세로 한국을 압박하려던 유럽이 정작 에너지 생존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손보다 그 칼을 만드는 손이 더 강한 법입니다. 잠깐 이 문장을 음미해 보십시오. 지금 유럽이 정확히 그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규제라는 칼을 휘두르면서 정작 자신의 생존은 그 칼의 표적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습니다. 여기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국도 결국 탄소 국경세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유럽 시장이 막히면 한국 수출도 타격을 받는 건 사실 아닌가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국 철강과 석유화학 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멀리 보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철을 만드는 기술이죠. 이 기술이 완성되는 순간 탄소 국경세는 한국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유럽이 무기로 쓰려던 그 칼이 완전히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한국의 배터리 없이 전기차 전환을 못합니다. 한국의 원전 없이 에너지 전환을 못하죠. 한국의 조선소 없이 가스를 들여오지 못합니다. 탄소 국경세로 한국을 압박하는 나라가 동시에 한국의 에너지 생존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진짜 협상력을 가진 쪽이 어디인지는 자명하죠. 유럽이 규제 공문을 보낼 때마다 한국은 원전 수주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한 언어인지 굳이 설명이 필요합니까? 도덕적 우월감은 배가 부를 때나 부리는 사치입니다. 유럽은 지금 굶주려 있어요. 그리고 그 밥상을 차릴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환경이라는 가면을 쓴 유럽의 견제가 한국의 기술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구호는 현실을 이기지 못하죠. 그리고 현실은 언제나 실력을 가진 자의 편이었습니다. 지금 그 실력을 가진 나라가 어디인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유럽의 견제는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치졸하고 가장 비겁한 방식이에요. 한국의 방산을 정면으로 막아서는 겁니다.
러시아에는 지금 AGR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차 공장을 인수해서 차를 만들고 있어요. 로고만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서 나오는 차의 부품은 현대차 부품이고 생산 방식은 현대차 방식이에요. 현대차가 부품 공급을 끊는 순간 그 공장은 멈춥니다. 러시아가 공장 건물을 가져갔지만 그 공장을 살아 돌아가게 하는 심장은 여전히 한국에 있는 거죠. 건물은 러시아 것이지만 기술 주권은 한국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에 공장을 빼앗겼는데도 실질적인 통제권은 여전히 원래 주인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상 이런 방식의 경제적 점령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무기도 없이, 병사도 없이, 기술 하나로 상대방의 산업 심장부를 쥐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레버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러시아 전략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상표권 만료 시점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던 유럽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상표권 갱신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유사업종의 상표권을 미리 등록해 유럽에 재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거죠. 전쟁이 끝난 뒤 유럽 기업들이 돌아오려 해도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비겁한 전략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판을 버리고 나갔으니 그 판의 주인이 바뀌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시장은 진공 상태를 허용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자리를 채울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로이터와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의 행보를 두고 합법적 점령군의 전략이라고 표현했죠. 무기를 든 점령군이 아닙니다. 상표권과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로 시장을 장악하는 점령군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러시아라는 거대한 영토를 영원히 상실할 때 한국은 잠시 멈춤 버튼을 눌렀을 뿐이라고요. 잠시 멈춤입니다. 유럽은 끝났고 한국은 잠시 쉬는 겁니다. 이 차이가 전쟁이 끝나는 순간 폭발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서방 언론이 스스로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기 편인 유럽이 아니라 한국을 향해 고개를 숙인 거죠. 여기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러시아가 전후에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막거나 상표권을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보복할 수도 있지 않나요? 법이라는 건 결국 그 나라 정부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협상 테이블에서 누가 더 다급한지를 놓치고 있어요. 러시아가 한국 기업의 복귀를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AGR 공장이 멈춥니다. 부품 공급이 끊기니까요. 삼성 병행 수입 특별법을 만들어가며 한국 제품을 들여오던 그 수요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중국산은 이미 러시아인들의 신뢰를 잃었고 유럽산은 그들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기업의 복귀를 막는 순간 피해는 러시아가 훨씬 더 큽니다. 상표권을 무효화하는 순간 러시아는 외국 기업 누구도 자국에 투자하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그건 러시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일이에요. 협상 테이블에서 더 다급한 쪽이 을입니다. 병행 수입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며 한국 제품을 구걸하는 나라가 어떻게 한국 기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칼자루는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게 지금 러시아의 처지입니다. 유럽은 명분을 택했고 시장을 잃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적으로 지정했지만 한국 없이는 살 수 없는 신세가 됐어요. 그 두 가지 사실이 한국의 현재 위치를 말해줍니다. 적도 구애하고 동맹도 구애하는 나라.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그 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직원 수십 명짜리 작은 회사들이 러시아 정비소의 주문을 받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삼성, 현대만이 한국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그들이 함께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지탱하고 있는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저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배터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탑재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성이 높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추위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영하의 날씨에 급격히 방전되는 거죠. 러시아 도로에서 겨울마다 중국 전기차들이 멈춰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 갇히는 일도 벌어졌어요. 영하의 날씨에 배터리가 방전되고 전자식 잠금 장치가 열리지 않아서 말입니다. 이게 웃음거리가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러시아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반면 한국산 배터리는 달랐습니다. 영하의 혹한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시동을 걸었죠.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한국산 배터리는 일종의 전설이 됐습니다. 시베리아에서도 죽지 않는 배터리라고요. 이건 광고로 만들어진 신화가 아닙니다. 영하 40도의 현실이 만들어준 검증 결과예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서 한국이 합격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 결과는 러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가장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은 배터리라는 사실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을 영입하려 했습니다. 그것도 천문학적인 액수를 제시하면서 말이에요. 연봉 수십억 원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자기들 기술로는 한국의 품질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경쟁자의 인재를 돈으로 사려는 시도, 그게 그들이 찾은 해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중국이 아무리 거대한 자본을 투입해도 결국 그들이 원하는 목표점은 한국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추격자는 선두를 목표로 달립니다. 그 선두가 어디인지를 중국 스스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두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블룸버그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중국은 숫자로 시장을 먹었지만 한국은 신뢰로 영혼을 먹었다고 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검증대인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은 품질의 한계를 드러냈고 한국은 브랜드의 불멸성을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불멸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죽지 않는 브랜드입니다. 제재를 받아도 공식 루트가 막혀도 전쟁이 터져도 살아남는 브랜드. 그게 러시아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증명한 겁니다. 서방 언론이 중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 인정이 얼마나 무게 있는 말인지 중국 자동차 업계는 그 기사를 어떤 표정으로 읽었을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중국도 시간이 지나면 품질을 개선할 텐데 자본력으로 결국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 아닌가요? 한국의 우위가 영원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제 자체에 동의하지 않아요. 중국이 품질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가정, 과연 맞는 말일까요? 자동차 품질은 공장 하나 지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소재 기술, 정밀 가공 기술, 열처리 기술이 층층이 쌓여야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현대제철이 만드는 초고장력 강판, 한국 부품사들이 만드는 정밀 구동계, 이건 돈 몇 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하루아침에 복제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중국이 한국 엔지니어를 천문학적인 돈으로 영입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품질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품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설령 중국이 언젠가 품질 격차를 좁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넘을 수 없는 벽이 하나 더 있어요. 신뢰입니다. 영하의 혹한에서 수십 년을 함께한 기억, 단 한 번도 도로 한복판에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그 믿음. 이건 중국 자본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품질은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 시간이 만드는 겁니다. 그 시간을 중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수소 연료전지,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중국이 오늘의 한국을 따라잡을 때쯤 한국은 이미 10년 앞의 기술을 갖고 있을 겁니다. 달리는 말을 잡으려면 더 빨리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멈추질 않아요. 품질도 신뢰도 기술도. 세 가지를 동시에 따라잡아야 한국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상의 싸움은 한국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러시아라는 가장 혹독한 전장에서 한국은 브랜드의 불멸성을 증명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거대한 전장이 남아 있습니다. 바다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와달라고요.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한때 바다를 지배했던 유럽 조선업이 왜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대는 러시아가 아닙니다. 중국도 아니에요. 한국의 조선소입니다. 미 해군성 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가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의 수장이 직접 한국 땅을 밟은 거죠. 그가 조선소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내뱉은 첫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만드는가? 이건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 해군 수장의 항복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한국 조선소의 미 군함 정비 자격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군함을 한국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은 자존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자국 군함을 타국에 맡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력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죠. 이게 진짜 강대국의 모습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겁니다. 델토로 장관이 현장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로봇 용접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용접 로봇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용접하면 피로가 쌓이고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로봇은 새벽 3시에도 처음과 똑같은 정밀도로 용접을 합니다. 그걸 보고 델토로 장관이 탄식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100년 뒤처졌다고요. 100년입니다. 한 세기예요. 세계 최강 해군의 수장이 한국 조선소 앞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 탄식 한마디가 세계 조선업의 서열을 완전히 정리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유럽은 어떻습니까? 한때 바다를 지배하던 나라들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나라들의 조선소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군함을 지을 도크는 녹슬었습니다. 숭령공들은 떠났어요. 지금 유럽 조선소들이 주로 짓는 게 뭔지 아십니까? 크루즈선입니다. 관광객을 태우는 배를 짓는 관광업체로 전락했어요. 바다를 지배하던 나라들이 바다 위 호텔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크루즈선마저 공기를 맞추질 못합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이 14년 지연된 것처럼 유럽 조선소들의 납기 지연은 이제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됐죠. 영광은 과거의 것이고 현재는 녹슨 도크만 남았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60조 원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독일이 이 사업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전략을 보십시오. 성능으로 승부하지 않았어요. 나토 연대를 들먹이고 유럽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리로 돈을 빌려줄 테니 성능이 떨어지는 독일 잠수함을 사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쟁입니까? 실력으로 안 되니 돈 장난으로 승부를 조작하려 한 거죠. 그런데 캐나다의 반응이 통쾌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내놓은 답변은 명확했어요. 우리는 정치가 아니라 바다의 요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소의 압도적인 건조 속도와 기술력에 관심을 보였죠. 방한한 캐나다 고위직들이 한국 잠수함의 정숙성과 리튬 전지 기술을 보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기술이 아니라고요. 지구의 기술이 아니라는 말, 이보다 더 강한 찬사가 있을까요? 독일이 돈 보따리를 들고 왔을 때 한국은 기술로 답한 겁니다. 그런데 유럽의 굴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끊고 미국과 카타르에서 가스를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선언한 거죠. 숭고한 결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스를 실어 나를 배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전부 한국 조선소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배 중 하나입니다. 영하 163도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스를 운반해야 하거든요.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를 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 선언의 시련은 한국 조선소에 달린 겁니다. 에너지 독립을 외치면서 한국 없이는 그 독립이 불가능한 구조예요. 이 아이러니를 유럽 엘리트들은 얼마나 불편하게 느끼고 있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 도크에 군함을 맡기는 순간 대양의 패권은 설계자가 아닌 제조자에게 넘어갔다고 했죠. 설계자와 제조자.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설계는 도면 위의 이야기입니다. 제조는 현실의 이야기예요. 유럽은 오랫동안 설계자였습니다. 규범을 만들고 기준을 정하고 방향을 제시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설계를 현실로 만드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은 반대예요. 말하지 않고 만듭니다. 선언하지 않고 완공합니다. 약속하지 않고 납품합니다. 그게 한국이 세계 최강 해군을 무릎 꿇린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이 한국 조선소에 군함 정비를 맡기는 건 동맹 관계이기 때문 아닌가요?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선택한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에는 동맹국이 수십 개입니다. 영국도 동맹이고 독일도 동맹이고 프랑스도 동맹이에요. 그런데 왜 그 나라들의 조선소에는 미 군함을 맡기지 않았을까요? 왜 유독 한국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실력이에요. 동맹은 문을 열어주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건 실력이에요. 한국은 그 실력으로 문을 열었고 그 실력으로 미 해군 장관을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맹이 만들어준 기회를 실력으로 장악한 거죠.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제 바다의 법은 브뤼셀이 아니라 울산과 거제에서 쓰입니다. 유럽의 도크에는 녹이 슬었지만 한국의 도크에는 내일의 세계 패권이 숨쉬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한국은 러시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바다에서 한국은 세계 최강 해군을 무릎 꿇렸어요. 그런데 유럽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칼을 들고 옵니다. 미국이라는 거인이 두려워진 유럽이 한국을 자신들의 방패로 삼으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추악한 계략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브뤼셀에서 비밀 회동이 열렸습니다. 공식 일정에는 없었습니다. 보도 자료도 없었어요. 카메라도 없었죠. 그런데 그 방 안에서 오간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유럽이 한국을 방패로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관세 폭탄이 날아들었어요. 유럽산 자동차의 25%, 철강의 25%, 반도체의 추가 관세. 유럽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뒤로 숨었죠. 겉으로는 동맹을 외치면서 뒤로는 미국을 배제한 독자적 경제 안보 체제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경제 나토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뭉쳐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자는 거죠. 숭고하게 들립니까? 저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속이 뒤집혔어요. 번지르르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보였거든요. 한국의 반도체와 방산과 조선 능력을 끌어다 쓰면서 트럼프의 압박을 막아낼 방패로 삼겠다는 겁니다. 한국을 동반자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도구로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방패로 삼을 자격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한국의 에너지 수송로가 위협받을 때 미국이 동맹국들의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유럽 27개국이 그 요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27개국이 모여 공식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니다. 한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로 그 순간에 등을 돌린 겁니다. 저는 그 회의록을 직접 봤습니다. 27개국 대표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집단적으로 손을 내저었어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단 한 줄이었죠.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무서워지자 한국의 옷소매를 붙잡고 있습니다. 함께 뭉쳐 미국에 대항하자고요.
유럽 여러분, 한국이 당신들의 방패입니까? 뻔뻔함에도 격이 있다면 이건 격이 없는 뻔뻔함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측에서 나온 말입니다. 트럼프 측근들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유럽보다 한국이 훨씬 가치 있는 동맹이라고요. 한국의 제조 능력, 한국의 방산 실력, 한국의 조선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은 한국을 끌어들여 미국을 견제하려 하고 미국은 한국을 높이 평가하며 더 깊은 동맹을 원하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이 동시에 한국을 원하는 겁니다. 이 기묘한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지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보이십니까? 미국의 도크를 원하고 유럽은 한국의 공장을 원합니다. 줄을 서야 할 쪽은 한국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미국 편도 유럽 편도 들지 않아요. 대신 양쪽 모두에서 최고의 조건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레버리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조선소를 열어주고 방산 협력을 강화하면서 유럽에는 원전과 배터리를 팔고 무기 수출을 확대합니다. 어느 쪽도 한국을 잃으면 안 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게 진짜 외교입니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줄을 세우는 겁니다. 포린폴리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유럽은 미국이라는 거인을 잃을까 두려워 한국이라는 새로운 거인에게 매달리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유럽의 속내를 간파하고 자신만의 체스판을 짜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만의 체스판이라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한국은 남이 짜놓은 판 위에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판을 직접 짜는 나라입니다. 그 전환이 언제 일어났느냐고요?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국이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하다가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나요? 결국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거 아닌가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전제 자체가 과거의 사고방식이에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약소국의 논리입니다. 선택받아야 하는 나라의 논리예요. 한국은 지금 그 논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한국을 잃으면 군함 정비를 어디서 합니까? 유럽이 한국을 잃으면 원전을 누가 짓고 배터리를 누가 공급하고 무기를 누가 납기 안 해줍니까? 한국을 잃었을 때 대안이 없는 나라들이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을 강요하려면 강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제 동맹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동맹의 조건을 결정할 뿐이죠. 이게 바뀐 현실입니다. 동맹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혈맹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실력맹의 시대입니다. 유럽은 낡은 종이 문서를 들고 오지만 한국은 무기와 반도체와 조선소를 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한 언어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세계 권력의 중심축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도착지가 어디인지 마지막 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줄을 서는 나라가 있고 줄을 세우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줄을 서는 나라였습니다. 원조를 받으러 줄을 섰어요. 기술을 빌리러 줄을 섰습니다. 시장을 열어달라고 줄을 섰죠.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국방장관들이 줄줄이 방한하고 있어요. 경제수장들이 비공개 일정으로 입국합니다. 전 세계 20개국의 수장들이 서울로 날아와 제발 우리나라에 먼저 팔아달라고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이 역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강의의 마지막에서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한국이 쥐고 있는 것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현대 문명의 쌀이에요. 군사 무기도 자동차도 의료장비도 전부 한국 반도체 없이는 돌아가지 않죠. 방산입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국 미사일, KF-21 전투기. 납기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 체계입니다. 조선입니다. 미 해군이 군함을 맡기고 유럽이 가스를 실어 나를 배를 주문하는 그 조선소가 전부 한국에 있어요. 원전입니다. 사막 한복판에 약속한 날짜에 완공하는 나라.
동유럽이 줄줄이 문을 두드리는 그 기술이 한국에 있습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원전.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나 됩니까? 한국뿐입니다. 단 하나예요. 이게 없으면 어떤 강대국도 안보를 유지할 수 없어요. 세계가 줄을 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한국에 이름표를 붙이려 했습니다. G7 파트너, 나토 협력국, 민주주의 동맹. 그럴듯한 이름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표 뒤에는 항상 청구서가 따라왔습니다. 한국이 받는 건 이름이고 내야 하는 건 실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 게임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유럽이 경제 나토를 제안할 때 한국은 냉담하게 반응했어요. 대신 중동으로 갔고 중앙아시아로 갔고 동남아시아로 갔습니다. 유럽이 붙여주는 이름표 대신 한국 스스로 만드는 공급망을 선택한 겁니다. 이름이 아니라 실리로 움직이는 외교, K실리 외교의 완성이에요. 그 결과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 기업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깔아주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한국에 탄소세를 매기겠다고 협박하던 그 나라들이 이제 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강해졌다고 해도 미국이나 중국처럼 압도적인 군사력이 없으면 결국 한계가 있지 않나요? 경제력만으로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거꾸로 묻겠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이 탱크와 미사일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도체 공급을 끊으면 어떤 군사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 전투기 항법 장치, 드론 제어 시스템, 전부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아요. 배터리 공급을 끊으면 전기 추진 군함이 멈춥니다. 조선소가 없으면 함대를 유지할 수 없어요. 한국은 지금 이 모든 것을 쥐고 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21세기의 힘이에요. 총구를 들이대는 나라보다 그 총을 만드는 나라가 더 강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백악관에서 수많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습니다. 자원이 많아서 강해진 나라, 인구가 많아서 강해진 나라, 지리적 이점으로 강해진 나라들을 봤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 아무것도 없던 해변에 세계 최대 조선소를 세우고 사막에 원전을 완공하고 세계 최강 해군이 머리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기적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선택의 결과예요. 감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명분이 아니라 실적으로, 구호가 아니라 완공으로 승부한 나라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유럽이 연설하는 동안 한국은 납품했어요. 유럽이 도덕을 외치는 동안 한국은 공장을 돌렸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이코노미스트는 선언했습니다. 21세기 세계 질서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제조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요. 그리고 그 정점에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서 있다고 했습니다. 포식자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포식자는 선택하죠. 줄을 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우는 줄에 누가 가장 먼저 서게 될지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어요. 한국을 단순한 동맹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당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위대한 한국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가식의 가면을 쓰고 연기하던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했습니다. 서구의 낡은 규범이 침몰하는 자리에 대한민국이 설계한 정교한 생존의 법칙이 들어서고 있죠. 대양의 조선소와 시베리아의 설원, 그리고 전장의 포화 속에서 증명된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이제 세계는 서울을 중심으로 재편된 새로운 황금빛 공급망의 궤적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다음 장은 구걸하는 자가 아닌 스스로 칼자루를 쥔 주권자에 의해 다시 쓰일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